네, 안녕하십니까. 조사체 심우민입니다. 일단 그 고인석 교수님하고 정필훈 교수님 평소에 그 인터넷, 그러니까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주셨고 오늘도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발제문 내용과 관련해서 또 제시해 주셨던 가이드라인의 형식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고인석 교수님께서 이제 제시해 주신 외화된 사회적 정신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유의미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해 최근에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자꾸 탈인간 얘기를 하고요. 뭔가 새로운 종의 출현, 유발 하라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공상과학 소설적인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망각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화된 사회적 정신이라는 얘기는 뭐 일단 외화돼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어떤 정신이라는 측면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표현이고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철학에 약간 저도 법철학을 전공했지만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게 이제 마인드라는 표현, 요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능적 개체긴 하지만 거기에 어떤 감성이나 인간의 감성이나 이런 게 외부적으로 표출된다고 보면 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이러한 그 관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이게 아까 저희 이제 뭐 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그 이후에 로보틱스, 시빌 로 룰즈 온 로보틱스라는 그 결의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조응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가이드라인의 설명 중에 보면 아시모프 3원칙 적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로봇 그 자체가 인격으로서 가지는 윤리가 아니라 설계자, 생산자,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윤리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관점이 그 교수님 두 분 교수님의 작업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윤리나 뭐 이런 것 원칙과 관련된 내용에 보면은 로봇 기술의 개발은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하고 감정적 교감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외화된 사회적 정신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허공 속에서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논의가 아니라 현실 속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입법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윤리 가이드라인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는데 이제 발제문 내용 중에 이제 세 단계를 좀 구분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 비법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강도를 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높여가는 방식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새로운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한 원칙, 자유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계적인 접근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포괄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가지만 지금 당장 또 법으로 규율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프로파일링 금지에 관한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칙의 규정들 보면 알고리즘에 대해서 벌써부터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입법 형태가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의 논의와 가이드라인의 논의는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입법이 강하게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가이드라인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야 사람을 때리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 어린아이는 손으로 때리는 것도 안 되지만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것도 안 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 하고는 달리 가이드라인은 어떤 행위 준칙으로서 스스로 수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실정법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설계자하고 제작자를 구분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지능형 로봇법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인공지능 자체의 윤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제작자는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오히려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관리자 얘기가 언급은 있지만 사업자하고 또 관리자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같이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구조하고 그 16조에 보면 이용 목적이나 뭐 적정한 이용 범위라는 목적 구속 원칙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의 어떤 알고리즘이 범용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 목적 구속의 원칙이 오히려 기술 발전의 편향성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이제 중간에 나왔던 아실로마 8원칙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그런 얘기는 자세하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이제 추가됐으면 하는 부분은
데이터 활용에 관한, 그러니까 데이터 제공 자체를 편향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받고 국가가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책무 조항들이 좀 들어오면 어떨까? 왜냐하면 뒤에도 아마 토론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데이터 학습의 편향성이 발생하면 차별의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필용 교수님 마지막에 참여 관점 이야기해 주셨는데 딱 그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제정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이드라인, 이 여태껏 보면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만들면요, 이거는 바로 입법까지 귀결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형태로 한번 살짝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법률로 만든다라는 형태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속된 말로 간을 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놓고 이거 분위기 좋으면 이거 입법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전 세계 어떤 가이드라인을 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 이제 발제문에도 있는 가이드라인처럼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 없습니다. 그냥 쭉 설명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제1조, 제2조, 제3조의 가이드라인이 있을까? 나중에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 접근이 아니라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떤 향로를 향해서 발전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사회적인 개념적 합의를 이룰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참석하기 직전에 찾아본 걸로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에 관해서 한 3-4군데에서 동일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들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국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 같은 경우에 AI 개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올 초에 공표를 하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AI 기술은 국내 기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OECD에서 가이드라인으로서 표준화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이 먼저 선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김철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하셨지만 인권이라는 측면, 차별이라는 측면까지 포괄해서 또 한국에서도 새로운 어떤 가이드라인 형태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합의 과정을 좀 이룩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그런 윤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논쟁에 좀 참여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